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자어를 나누고 또 쪼개서 공부하는 분석 한자어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한자어를 공부하는 대신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한자어를 공부하는 5가지 이유를 제가 꼽아봤는데요. 이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어를 모르면 첫 번째 우리가 학문 분야의 발전이 굉장히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 분야의 발전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특히 이쪽은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술 분야의 모든 언어가 사실은 99%가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자어를 모르고서는 사실 우리가 수학이나 과학 자체를 제대로 배울 수도 없고 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좋은 인력을 배출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전문 분야의 지식 습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전문 용어라는 게 거의 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고서는 사실은 책을 읽어도 그쪽 분야의 책을 읽어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세 번째는 표현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 자체를 어떤 말이나 또 글로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실 그러한 것 자체가 사실 모든 게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한자를 모른다면은 이러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표현력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언어 능력, 즉 어휘력 자체가 우리의 사고 능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어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의 폭 자체가 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면 사고의 어떤 정확성 자체, 어떤 정밀성 자체가 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외국어 습득이 어렵다. 일단 모국어의 어떤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은 외국어 습득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뭐 초급, 중급, 고급 단계로 우리가 구분한다면 중급 이상의 사실은 외국어 실력은 모국어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자를 모르면 특히 중국어, 일본 학습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같은 한자 문화권 속에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한자를 많이 이렇게 노출해서 쓰고 있죠. 중국어는 사실은 한자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한자 혼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를 모른다면 중국어, 일본어뿐만 아니라 특히 영어까지도 학습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이 제가 한자어를 알아야 되는 5가지 이유를 꼽았는데요. 결국 우리가 한자어를 모르면 개인과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근차근 한 가지씩 예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또 해보겠습니다. 한자는 우리말이다. 참 새삼스럽게 또 이렇게 표현을 제가 하는데요. 한자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자는 우리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글만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이 설득력이 또 있는데요. 한자, 특히 문자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소유권 자체가 없습니다. 쓰는 사람이 임자인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한자어 자체는 우리 국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면은 51만 단어를 분석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말 중에서 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에 가깝죠. 우리 국어의 주축이 즉 척추라고 볼 수 있는 그 언어 자체가 바로 한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학술에 관련된 학문과 관련된 모든 용어 자체는 한자라고 볼 수가 있죠. 99%가 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교과서를 분석한 그런 논문이 있는데요. 한자어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 한 1만 단어 정도 됩니다. 네, 한자가 아니면 사실은 우리말 자체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유어가 한 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혼종어, 외래어가 있는데 이것은 크게 이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종이라는 건 섞일 혼자, 가지종, 종류할 때 종자인데요. 이렇게 한자와 고유어가 섞여서 만든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료하고 한자하고 이렇게 섞여서 만든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전셋집이라든지 금메달. 금은 이제 한자하고 메달은 위료죠.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한자하고 집은 순수한 고유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말이 혼종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어,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은 이렇게 한자어와 한자로 만들어진 단어와 또 고유어, 한글이 아니면 표기 자체가 어려운 그러한 표문자로 표기될 수 있는 이종의 언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한자어 비중이 많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자가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국가 잘 아시죠? 애국가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자로 다 표기했는데요. 자,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노랗게 표시한 거는 전부 이렇게 한자어입니다. 한자를 모르는 분들은 사실 읽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이러한 한자 자체는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 영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과 어떤 노력에 비하면 한 100분의 1, 한 1000분의 1 정도의 어떤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한자라는 것은 아주 쉽게 익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자에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한자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자라는 것은 한 500개 정도는 알면은 수만 단어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자를 우리가 따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쓰는 모든 단어가 이렇게 한자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어만 제대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면 한자는 저절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자로 표기된 모든 문장을 우리 국가가 주도해서 이렇게 한글로 다 표현하고 있죠. 다 한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사실은 하나의 발음 기호입니다. 음을 기록하는, 음을 표기하는 하나의 발음 기호일 뿐이죠. 자, 애라는 게 뜻이 있겠습니까? 국이라는 게 뜻이 있나요? 가라는 건 뜻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자로 쓰여진 애국가의 발음에 불과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단어의 껍데기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어의 존재 목적이 사실 의미가 사실 그 핵심인데 그 의미를 모르고 단지 음만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애국가를 부르지만 그 뜻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국가를 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어휘력 테스트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자, 2년 전에 조사한 자료인데요. 참 어렵게 교장 선생님을 설득을 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학급씩 대상으로 총 93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관식으로 10개의 단어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동해, 백두산부터 해서 보존까지 주관식으로 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써보라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평균 점수가 10개 중에서 단 1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즉 우리 아이들은 지금 글을 읽어도 그 뜻을 모르는 거의 문맹 상태에 처해 있다는 아주 비극적인 사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 자체가 3학년에서 6학년이면 사실은 정상적인 교육을 적어도 3년 이상 받은 학생들입니다.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자기 나라 애국가, 국가를 부르고도 그 뜻이 뭔지도 모른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 우리는 사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학생들한테 보호란 뜻을 물어봤습니다. 물론 10개 중에서 9개를 모르고 있으니까요. 단 한 명도 보호란 글자를 맞힌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가 보호란 한자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학생들한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만일 우리가 학생들한테 이러한 한자어를 분석적 방법에 의해서 제대로 가르쳐만 준다면 절대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도 우리가 설명하면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보호하면은 보호라는 게 사실은 이러한 지킬보 도우르자 하나의
한자어의 발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보호를 공부해봐도 비읍과 오의 결합인 하나의 보자의 발음 이상은 우리가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런 뜻도 없는 그런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학생들한테 가르쳐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전을 보면 이렇게 한자가 병기되어 있는데요. 뜻을 옆에다 이렇게 풀이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자가 이렇게 있어도 우리가 그 뜻을 모르면 이 한자 자체도 쓸모없는 글자에 불과한 것이죠. 자,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러한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킬보, 도루 이렇게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다면 스스로 아이들이 이러한 단어의 뜻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능력을 아이들 스스로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능력 자체를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또 키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뜻을 알려주면 지켜주고 도와준다는 그런 말뜻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보호란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한자를 몰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역으로 한자를 배울 수가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보자가 지킬보, 도루. 그래서 한자는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한자 글자를 보고 눈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옛날에 천자문 배울 때 하늘, 천, 따지 이런 방식으로 훈과 음을 같이 이렇게 낭송하면서 한자를 공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한자 학습 방식입니다. 한자를 쓰게 만든다고 지킬보자를 10번씩 쓰고 도루자를 10번씩 쓰는 것은 참으로 참 어리석은 그런 학습 방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공부만 해도 한자 공부를 100점 만점을 한다면 95점 만점의 이러한 학습 방식이 바로 이러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한 글자씩 아이들한테 뜻을 알려줘 보십시오. 아이들은 놀랍게도 이러한 말을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아이들의 어휘력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대학생들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시험 문제를 내봤는데요. 평균 점수가 40점 나왔습니다. 불과 3개 차이밖에 안 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대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분석적으로 한자를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보호란 말을 초등학생들이 단 한 명도 몰랐었는데 대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호란 단어의 뜻을 아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평균 40점. 우리나라 대학생들 적어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이상을 공부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실력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어떨까요? 공무원들은 적어도 대학을 졸업해야 사실 공무원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16년을 공부하고 또 공무원 시험을 또 2, 3년 아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공무원들의 어휘력 실태. 한국 공무원이라면 사실은 우리나라 성인 중에서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2015년도 한국경제에 나온 겁니다. 이근면 혁신처장인데요. 이분이 신입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격려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국가의 기관을 이루는 인재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기관이란 뜻을 아는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 기관이란 말이 이렇게 똑같은 발음의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관은 뭡니까? 턱이 줄기관, 토가 되고 사물의 기초가 되고 줄기가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석유화학공업이라든지 제철공업 이런 것을 기관산업이라고 기관산업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습니까? 어떤 산업의 아주 중심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런 산업을 기관산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토가 되고 중심이 되는 것. 이렇게 한 글자씩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학생들이 이 공무원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초등학생들도 아마 이렇게 가르치면은 한자는 쓰지 못해도 이 단어의 뜻은 이렇게 분명히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간은 어떻습니까? 때와 때기 사이간 어떤 일정한 때와
다른 일정한 시기의 그 사이를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자어를 바로 이렇게 한 글자씩 나눠서 이렇게 뜻을 공부하게 되면은 전혀 우리가 어, 이 똑같은 단어를 하더라도 이렇게 헷갈릴 필요도 없고 또 한 번만 배우면 10년 이상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국가의 정책을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어도 이 정도의 실력밖에 안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국가의 장래를 봤을 때 굉장히 위태로운 것이죠. 자, 이렇게 어휘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독서가 불가능합니다. 독서라는 것은 책을 읽는데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책을 읽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학습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남명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을 수 없다면, 즉 어휘력이 부족하면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휘력이 부족하면 어떠한 학습도 불가능하다는 이러한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을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런 재미가 없는 그런 공부에 어떤 흥미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러한 학생들이 5학년만 돼도 학교에 적응을 못합니다. 따돌림이 되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가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중학생이 되면 완전한 나고자가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자어가 총 한 10,000개가 넘습니다. 그런 한자어를 이해 못하면 사실은 책을 읽어도 아무런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애국가를 불러도 뜻을 모르고 있다면 애국가를 부르고서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어떤 애국심이 마음속에서 싹이 틀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을 것입니다. 애국가를 불러도. 그래서 이러한 어휘력 부족은 국민의 어떤 지적 능력이 급속도로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지적 능력이 떨어진 국민들이 모인 그러한 국가는 인류 국가가 될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삼류 국가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들이 어떻게 학문을 발전시키고 수학과 과학 분야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자,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서 계속 지속이 된다면 우리 학습 방식이 교육 정책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삼류 국가로 전락되는 것은 아주 분명한 아주 확실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자어를 모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학 분야의 공부가 불가능합니다. 보십시오. 초중고 수학 포기자의 비율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해도 36%면 어느 정도의 비율입니까? 엄청난 비율이죠. 단지 수학 공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이. 자, 중학생은 46%, 고등학생 60%가 수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수학이라는 학문은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사고력을 훈련하는 그런 학문이죠. 사실 뭐 어떤 수학과라든지 어떤 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학생들 외에는 사실 일반적으로 수학을 일상생활에 써먹을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미분이나 적분 같은 경우 현장에서 쓸 일은 거의 없겠죠. 하지만 이러한 수학 공부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논리적인 사고력, 깊은 사고력을 우리가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학생들은 그런 훈련 자체, 깊이 생각하는 훈련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수학을 포기하는 원인은 한자 어휘력 부족 때문입니다. 수학책을 보시면 모든 용어가 바로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수포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수학 공부를, 이 포자가 던질 포자입니다. 수학 공부를 던져버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수포자인데요. 그 원인 자체가 너무도 간단합니다. 한자어 어휘력이 부족한 그 탓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알면은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휘력 부족은 사고 능력을 우리가 발달되는 것을 막고 있는데요.
자, 존슨 오코너 박사라고 이분은 하버드 출신의 심리학자이면서 교육자신데요. 인간공학연구소를 설립해서 평생 동안 어떤 연구를 했냐.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할, 능력을 이분은 과학과 어떤 통계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실험과 통계적인 방식으로 연구를 해내셨는데요. 25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알고 있는 단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고의 폭은 넓어지고, 또 알고 있는 단어를 더 깊이 있게 알수록 사고의 정밀도도 높아진다. 그래서 어휘력은 바로 인간의 언어 능력, 사고 능력을 바로 좌우한다는 이런 아주 명쾌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휘력이 뒷받침됐을 때 우리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독해력, 독서 능력이 생기는데요. 로타리 클럽에서 이러한 문해력에 대한 연구 자료를 발표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해봤는데요. 로타리 같은 경우는 6대 핵심 사업 중에서 문해력 프로젝트 사업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빈곤 문제는 바로 어휘력에 달려있다. 즉 문해라는 것, 글을 읽는 능력이죠. 글 자체는 이제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해력은 사실 어휘력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허병주라는 분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문해력이라는 것은 산업사회에서 지식 기반 사회로 급격히 이동하는 시대에 있어서 지식을 습득하고, 습득이라는 것은 배우고 익혀서 이거 얻어내는 것이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 능력이다. 즉 어휘력이 뒷받침된 문해력. 자, 서로가 일맥상통한 면이 있겠죠. 그래서 어휘력이 부족하다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데 성공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휘력 부족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바로 단순히 암기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한자어라는 것은 단순히 암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머리라는 것은 기억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가끔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구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정기적으로 주루덕감이나 구적이 많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SBS에 나온 그런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구제역 확산으로 수재원을 피해봤다. 여러분, 구제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배울까요? 자, 보겠습니다. 국어사전을 우리가 찾겠죠? 자, 구제역. 네이버 국어사전을 우리 많이 찾아보는데요. 구제역 찾으면 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역. 단순히 한자만 변기해 놓고 있지 이 각각의 한자의 뜻을 전혀 표기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자를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자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문자에 불과한 것이죠. 이 한자의 의미 바로 구제역이라는 것입니다. 문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문자의 기능은 그 의미 전달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사실 우리가 이 발음을 알지 못해도 이게 입이라는 뜻을 우리가 알고 이게 발굽이라는 뜻을 알고 이게 돌림병이라는 뜻을 안다면 동물의 입과 발굽에 생기는 돌림병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발음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글자가 갖고 있는 뜻인데 우리 지금 교육 자체는 글자의 뜻을 가리키지 않고 단지 음만 가리키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애국가를 불러도 그 뜻을 모르는 그런 아주 끔찍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내북부사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손화돼지다에 이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이걸 읽고 이 말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단어 30만 단어 40만 단어 아니면 몇만 단어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울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어휘력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한자어를 이런 식으로 각각 단어를 분석하지 않고 한자의 각각을 분석하지 않고 이렇게 단순히 암기하는 그런 학습 방식 때문에 생기는 원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한자 학습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자, 이러한 구제역을 이렇게 가리키면 됩니다. 발음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뜻을 알려주면 됩니다. 입구, 발굽제, 돌림병력. 소나 돼지의 입이나 발에 물집이 생기는 돌림병, 입이나 발굽에 생기는 돌림병, 이렇게 말뜻 자체를, 구제역 자체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 한자도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는 것이죠. 아, 이게 입구구나. 발굽제, 돌림병력. 한자 한 개의 단어를 통해서 세 개의 한자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간단한 원리지만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학습을 시킬 수 있다면 어휘력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원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성균관대학교 종광진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중문학을 전공하신 분인데요. 우리 교육에 이러한 문제점을 찾아내시고 이런 식으로 모든 단어를 이렇게 뜻과 음을 이렇게 표기해 놓고 이런 식으로 단어를 뜻을 전부 해설해 놨습니다. 소나 돼지의 따위의 입, 여기다 입구자를 또 써놨죠. 발톱, 발톱제, 생기는 전염병, 돌림병력 이렇게 다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단어의 뜻을 명확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게 되면 정확히 머릿속에 저장이 되겠죠. 한자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이중적인 효과를 노리는 아주 엄청난 국어사전을 이렇게 편찬한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속뜻사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전만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단어 실력은 폭발적으로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강력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글로만 공부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번 왼쪽에 있는 것은 닥터 의사입니다. 여기는 여기도 안중근 의사인데요. 의사가 이렇게 똑같은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은 다른데 이것을 우리가 동음이유라고 하는데요. 한자어는 이렇게 동음자가 동음이면서 뜻이 다른 게 거의 한자어의 한 80%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글만 가지고서는 이 단어를 구별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자어는 한글만 표기해서는 학습이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어떤 의사인가요? 자, 치료할 의, 스승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스승으로 높여 부르는 말, 그것이 의사다. 어떻습니까? 명확히 이해가겠죠? 또 하나는 의사는 오를의 선비사,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 바로 의사다.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이 있죠. 우리가 한자어는 저절로 이렇게 학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자어라는 것은 어원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한 글자씩 쪼개고 나눴을 때 우리 한자어는 정확히 이해가 될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을 때 그 한자어는 우리 머릿속에 차곡차곡 저장이 되고 서로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단순 암기에서는 하나의 한자어도 제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이렇게 분석적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휘력 빈곤이라는 빈어증이라는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자어를 어원 중심 즉 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그 한자를 동시에 같이 배우게 된다면 일본어 중국어 학습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똑같은 단어를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구제역. 우리 발음은 구제역이죠. 일본도 똑같은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단지 발음만 서로 다를 뿐이죠. 고데이에키, 고데이에키. 이게 이제 구자는 발음입니다. 데이가 제라는 발음이죠. 에키가 바로 여기란 뜻입니다.
자, 중국은 어떻습니까? 구제역을 고티에, 고티에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표기는 전부 문자는 똑같이 이런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역을 이런 식으로 알게 되면 일본어, 중국어는 자동으로 쉽게 알 수가 있겠죠. 또 한번 보십시오. 한자의 음을 우리는 한글이라는 표현 문자를 만들어서 정확히 그 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히라가나라는 표현 문자를 만들어서 정확히 표기하고 있죠. 근데 반면에 중국은 한자의 음을 표기할 수 있는 표현 문자를 스스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발음을 이렇게 알파벳을 통해서 발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렇게 한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완벽한 표현 문자까지 같이 쓰는 이중 언어를 쓰는 이러한 민족은 사실 한국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이렇게 표현 문자와 표현 문자를 쓰고 있지만 히라가나를 보십시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그런 표현 문자입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문제는 한자어를 이렇게 한글로만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휘력 저하라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문제에 부닥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력을 폭발시키는, 어휘력이 폭발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정광진 교수가 창안해낸 그러한 국어사전. 그러니까 분석적 방법으로 한자어를 설명해 놓은 그러한 사전을 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찾으면 스티커를 이렇게 한 장씩 붙이는 방법으로 해서 단어를 학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어사전 꽃잎달기라는 그러한 어휘력 개발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보면 Day by Day 딕셔너리 플라워 프로그램 이렇게 명칭을 적어놨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Day by Day 자기 사전에 딕셔너리에 꽃잎을 플라워로 날며 어휘력과 사고력을 기르는 프로그램이 바로 국어사전 꽃잎 달기입니다. 유학생들이 불과 한 달에 불과했는데 많은 학생들은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눈으로 자기가 공부한 양을 이렇게 확인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이들이 재미있어하고 서로 친구들 간에 자연스러운 경쟁이 붙어서 아주 공부를 더욱더 활기차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먼저 국어사전 활용 교육을 한 일본 학생들의 사진인데요.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스티커를 붙였는지. 한 수천 장은 아마 붙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도 일본 학생들인데 자 이렇게 큰 사전을 이렇게 앞에 보여주겠는데요. 여기도 스티커가 가득 붙여져 있죠. 자 일본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휘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국어사전을 통해서 즉 정광진 사전에 한자어 분석을 한 속도사전을 가지고 한자어 사전을 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스티커를 붙여나가는 방법을 쓴다면 우리 학생들의 어휘력이 조만간에 빨리 폭발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독해력이 엄청나게 뛰어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첫째, 그 전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모르는 단어를 만나면 밑줄을 쓱 긋고 위에 꽃잎 붙이면 끝입니다. 1단계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아주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공부가 재밌고 자기주도 학습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모르는 단어를 스스로 찾고 생각하는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것이죠. 이렇게 어휘력이 높아지니까 생각하는 사고력과 독서 능력, 토론하는 능력, 토론이라는 게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분석해서 자신의 논리를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을 토론한다고 그러죠. 논리적으로 소술하는 그런 능력, 그리고 타인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 이러한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전 과목이 국어뿐만 아니라 국영수, 과사, 전 과목이 아주 놀랍게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사전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어휘력 개발을 장려하는 그런 운동이 오래전부터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회사가
딕셔너리 프로젝트라는 그러한 회사인데요. 일종의 이제 재단법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학사업을 하는 그런 재단법인이라고 있는데요. 이 단체에서는 딕셔너리 is a necessity, 사전은 필수품이라는 그런 표 아래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어휘력 개발을 위해서 사전을 아주 매년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250만 권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재단의 목적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모든 학생들을 어시스트, 후원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도록 good writers, 훌륭하게 글을 잘 쓰는 사람, 그리고 액티브, 아주 역동적으로, 특히 활동적으로 독서를 하는 사람, 그리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물론 by providing students, 학생들한테 공급하는 것으로 뭘 공급하죠?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딕셔너리, 사전을 공급함으로써 학생들이 잘 쓰고 또 읽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사전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까지 2,959만 9,807명의 어린 학생들한테 사전을 한 권씩 이렇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물한 어른들하고 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죠.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있고 노트북도 다 있지만 이렇게 종이사전을 열심히 활용해서 어휘력을 높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로타리 클럽에서 이렇게 사전을 많이 기부하고 있는데요. 1년에 평균 250만 권을 250만 권 정도를 딕셔너리 프로젝트에서 학생들한테 공급하는데 이 가운데에서 60%를 로타리 클럽 회원들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돈으로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사전으로서 학문을 장려하는 장학사업을 미국에서는 이렇게 실천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휘력 개발이 사실은 문해 능력을 좌우하는데요. 문해력이 바로 국가의 경제적 성공과 번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이미 입증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개인의 범죄율과 실험 문제도 문해력, 독서 능력, 독해 능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특히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전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매년 어휘력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국 대표들이 이렇게 참가하고 있는데요. 왼쪽은 여기 우승자의 모습입니다. 미국 학생들이 아니라 인도 학생들이 이렇게 우승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확한 명칭은 SNSB라고 하는데요. 스크립스 내셔널 스펠링 비. 그래서 1925년부터 미국의 스크립스사에서 시작이 됐는데 영어 철자를 맞추는 그런 대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이라는 단어가 이제 마운틴이죠. MOUNTAIN인데 사실은 철자대로 발음을 하게 되면 모운타인이 되겠죠. 그래서 철자하고 이 발음하고 서로가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철자를 알아맞히는 그런 대회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러한 대회가 평균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예선에 참가하고 있고 결승전만 해도 연 900만 명이 시청을 하는 굉장히 인기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승자들은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상금과 함께 표창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휘력의 중요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어휘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미국의 모습이 사실 오늘의 강대국인 미국의 모습을 만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만 5천 달러면 거의 5천만 원 정도 되죠. 자,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이렇게 국어사전 활용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89년부터 어떤 한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시작이 돼서 일본 전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까지도 이렇게 활용 교육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서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부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아이 표정을 보십시오.
너무나 밝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부를 재밌게 하는 일본 학생들, 우리도 조만간 이렇게 될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렇게 사전 보급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매년 2천만 권씩 2013년부터 매년 이렇게 1학년들한테 사전을 공급해서 학생들이 어휘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휘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긴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셨는데요. 자,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제 강연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어휘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우리 국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자어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해하셨고, 한자어는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적 방법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단 한 개의 한자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도 기억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죠? 정광진 교수의 그런 한자어 사전을 우리가 한 권씩 아이들한테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아이들부터 선물해서 스티커를 새로운 단어를 찾으면 밑줄 긋고 하나씩 붙이게끔 그렇게만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어린이를 비교했을 때 가장 우수한 아이로 저희들은 성장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긴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매일 5분 동안 유튜브에서 분석 한자어를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분석 한자어 검색하시면 이러한 단어를 이렇게 분석적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사전을 제 모습인데요. 이렇게 사전을 들고 있죠. 이 사전 한 권이면은 정광진 교수가 편찬한 이러한 한자어 사전 그리고 속뜻 국어 사전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이러한 모든 교육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강대국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제가 회사 이름도 한국사전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딕셔너리 프로젝트가 있지만 한국에는 코리아 딕셔너리 프로젝트가 있고 정광진 교수님이 편찬하신 놀라운 사전, 정광진 교수 한자어 사전 그리고 속뜻 사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육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윤재웅이고요. 파평유 씨입니다. 요게 이제 서재할 때 제자, 집제자고요. 고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제 연락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어쨌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